근데 비서실에겐 잘못됐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다음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지사 얘기는 그래 내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부적절하게 이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걸 했다라는 의미인지 네. 아니면은 그냥 그 비서실 의미에 틀렸다는 게 뭔지 아직은 정확하게 추론되지 않는데 안 지사가 그 부분을 만약에 시인을 한다면 그건 자백이 되니까 자백이 되면은 뭐 이거 수사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이제 안 지사가 만약에 이제 소환이 돼서 예. 이제 그 강제성 부분이나 업무상 위력 부분을 부인하면 예. 그러면 또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안 지사의 입장으로 법률적 의미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 저는 그냥 도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문구 자체가 예. 일단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는 얘기는 네. 정치인들이 무슨 일이든 생길 때는 일단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네. 책임지겠습니다. 이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안 지사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멘트 비서실 통해 나갔던 멘트 합의한 건데 하긴 했는데 합의한 거야 이거. 네. 이게 사실은 모든 성범죄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는 멘트가 이거거든요. 하긴 했는데요. 네. 강제는 아닙니다. 예. 합의했으면 이거. 이게 모든 사람이 검사 앞에나 판사 앞에나 변호사 앞에 한 얘기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반응이 나왔고 비서실에서 예. 그거에 대해서 워낙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가 최고위원회에서 안 좋은 이거 말이 되냐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일단 정치적인 책임 문제만 인정하면서 위기를 좀 벗어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 네. 법정에서 내가 자백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예면에 흐르는 뉘앙스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수사가 시작이 되면 안전지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다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안전지사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구에 뭐 마지막에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썼거든요. 중단은 재개 가능성을 내포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예. 만약에 예. 안전지사 입장 생각입니다. 예. 내가 지금 이걸 법적으로 다 자백했다. 제가 위력에 의한 간임 어떻게 되죠? 구속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인간으로나 정치인으로나. 예. 근데 안전지사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뭐 무혐의를 받거나 예. 법정에서 무죄가 되면 내가 불륜을 저질렀을지언정 성범죄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혹시 나중에 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정치활동 중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네. 아마 경찰에서부터 상당 부분 저는 아마 무혐의를 저는 다툴 것으로 봅니다. 아마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안희정 전 지사의 전략, 법정 전략 뭐 예단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지금의 어떤 어제 입장문 발표라든지 그 전날 도청 비서실에서 나왔던 그런 입장문들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돌파할 것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보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 뭐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안희정 지사도 연락 다 끊고 그 SNS에 하나 딱 올려놓고 예. 다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예. 글을 올렸는데 근데 법정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내 도지사직 그거 이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좀 억압해서 아까 자유의사라는 표를 썼는데 예. 그런 것까지 억압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적절하지만 다소 오해 소진이 있어도 좋은 감정을 갖고 서로 관계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책임은 좀 별개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일단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많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사람들이 혼동하지 네, 않습니까? 혼란스럽죠. 그래서 얘는 무죄 받으면은 도덕적 책임까지 그냥 퉁으로. 근데 이제 안희정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예. 그 와이프와의 그 굉장히 뭐 절절한 사랑, 예. 그다음에 무슨 뭐 그때 안깨비 뭐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 이렇게 목도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깨비 패러디하는 그런 사진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쨌건 부인이 하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저는 제기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뭐 범죄가 성범죄가 처벌이 흔치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조차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법에서 정한 형량만 가지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또 형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5년 이하의 징역, 뭐 2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벌금은 없습니까? 벌금이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뭐 벌금도 있는데다 그래서 아까 당장 이제 만약에 그 범행을 부인하고 나서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자료가
증명이 충분하다면 구속을 면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 과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좀 회의적입니다. 심지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야 뭐 사실 그거는 이제 형량이 얼마가 나오냐는 그런 어떤 정상관계를 보고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예. 유죄냐 무죄냐는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실제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쉽지 않아서 뭐 진짜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도지사로서의 지위, 뭐 나중에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뭐 그냥 그런 정도 엄청난 영향력을 이용해서 억압해서 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못한다면, 예. 입증을 못한다면 그건 무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이제 처벌이 돼도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약간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예예.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고소장에 지금 표현된 죄명이 좀 걱정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백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성관계가 있었던 부분은 위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계도 있었고 위력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위계를 처음에 그러니까 그 위계는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속였다는 거거든요. 예, 예. 속인 걸 먼저 드러냈다는 게 그게 우선순위라는 게. 뭘 속였다는 거죠, 그게? 그건 알 수 없죠. 아직. 그건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김진 씨가 이게- 얘기한 거에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터뷰 내용으로서는 더 정확한 거는 위력인 것 맞아요. 같은데 왜 저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위계를 전면에 내세웠을까라는 게 상당히 좀 석연치는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 수사기관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거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예예예. 뭐 대선 주자입니다. 참 유력한 대선 주자니까 네. 유망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언론이 모든 관심을 가져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건데 예예. 이게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아마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당시에 있었던 대화들, 대화 구성, 안정 뭐라고 말았다, 김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예. 이게 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이제 성범죄 만약에 형사사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성범죄 사건들 기록 보잖아요. 네. 이건 그냥 포르노입니다. 왜냐하면 예. 당시에 어떻게 성관계를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합의돼서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아니면 강제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방금 자세히 말씀드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가 어떤 형태의 어떤 관계를 맺은지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기 2차 피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게 뭐 높겠네요. 공개되는 이게 건 언론에 아니니까. 노출돼 버리면 언론 이제 노출되지 않죠. 그래도 예. 다시 거론되고.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예. 피해자 말만 듣고 또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 당시에 있었던 과정, 관계 당시 문제, 네. 관계 후에 어떤 사후 정황들 예.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는 저도 짐작은 할 수는 없으나 이게 저 안희정 지사가 빡 때리고 했던 폭행 이거면 깔끔한데 깔끔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금 지난한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하나 변수는 있어요. 네. 이게 김지은 씨가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단언 냈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예. 있다예요. 그건 예.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피해자도 지금 뭐 미투에 동참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유형이 비슷하면 그러면 입증이 훨씬 쉬워지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피해자가 두 명이면 네. 이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나와도 이제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판례로 하나 제가 뒷받침을 해드리자면 예. 역시 2017년도 10월 달에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경우에 이런 범죄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성폭행에 관한 판례인데 네. 유형력을 그러니까 폭행을 한 거죠. 폭행을 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 네. 그리고 그 행위 당시하고 이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걸 그대로 판례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3변 시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이정열 전 판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이 위격에 의한 성폭행 이게 말이죠. 기소조차 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죠. 아까 조금 전에 이정열 판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양형 기준조차 없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폭행 협박은 심플해요. 이게 위력인지 아니면 상사하고 그하고 좋은 감정이었는지
그 중간에 이제 폭행이나 협박이 빠지니까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일단 지금 뭐 김지은 씨의 얘기 우리 인터뷰 내용을 쭉 들어보면 김지은 씨는 위력으로 느꼈다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라는 피해자도 동일하게 진술을 한다면 그러면 기소될 가능성은 많은데 예. 근데 기소하고 유죄하고는 다르잖아요. 아,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법정 가서 무죄 판결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 둘 간의 얘기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뭐 텔레그램 이런 것도 막 공개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에서도 어쨌건 김지은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좀 빠져 있고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네. 그 성관계 전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지금은 뭐 부적절한 성관계라는 부분은 뭐 명확하죠. 그거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안정이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만약에 이 간통죄가 살아 있었다면은 처벌 대상이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혼을 전제로 해서 이제 부인이 이혼송을 제기하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제 그건 이제 좀 별개 문제고 그건 이제 좀 신고죄입니까? 그건 당연히 친고죄죠. 예. 간통죄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이제 그거는 폐지됐으니까 이제 예. 문화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부도덕의 문제로 가는 거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력 위계에 의한 이 간음죄는 뭐 일단 인정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이거는 법정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거죠. 일단 위계 업무상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양형 기준조차 없을 정도로 이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실제 사례는 많은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오는 사례는 많은데 기소되는 건수가 적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예 수사기관에 오는 사례조차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하고도 완전히 맞아요. 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드러내자니 일단 드러내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드러낸 이후에도 본인이 어떤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결국 자기의 업무상 지위 상급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의 생계를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오히려 세상이 드러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도 드러낼 정도면은 뭐 보통 용기를 낸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미투 운동이 되게 중요하고 확산되고 우리가 많이 같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통계상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이 업무상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 자체가 그렇게 처벌 사례가 없었다는 그게 이걸 반증하는 거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을 쭉 보면 예. 대부분 사례가 비슷하잖아요. 예, 예, 그죠? 예. 근데 유명인들은 뭐 유죄건 무죄건 간에 네.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이 피해자들이 해볼 만한데 쉽게 말하면 예, 예. 이제 그냥 일반 직장 내 보세요. 일반 직장 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사람 그런 위세 때문에 본인은 느끼기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문제 제기를 해도 일단 기소가 잘 안 돼. 기소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럼 이 여성이 안에서 꽃뱀으로 몰려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수사를 했다 기소가 돼요. 뭐 벌금 좀 나오고 뭐 정말 극단적으로 집행유예 나오면 또 돌아오면 또 역시 2차 피해를 여성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인들의 대상으로 한 미투 운동은 활발하지만 실제로 요즘에 더 큰 문제는 실제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외부적으로 유출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대중도 그렇고 언론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 대학에서 저런 일이 네. 교수가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많은데 일반 직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기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건 기사에도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비공개로 뭐 신고를 하고 조사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든다는데 네. 진짜 미투 운동의 정신을 정확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밝히지도 못하는 이 지금 직장 내에서 있는 만연한 성희롱이나 예. 성범죄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지금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제가 알기로 네. 여성분들께서 많이 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게 성희롱 문제거든요. 근데 성희롱이 참 놀랍지만 우리나라 법률상 처벌 법규가 없어요. 예, 민사상 손해배상은 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없어요. 인정받기 쉽지 않죠. 얼마 안 되죠, 인정은 둘째치고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각지대인 거죠. 지금 하나 이제 법이 있다면은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 법규가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예. 근데 예, 예. 그 외에는 처벌 법규가 없습니다. 법제도가 보완이 돼야 한다. 이 네, 말씀인데.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도 계시고 또 남성이지만은 또 약자의 위치에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자,
어디선가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 피해 상황에 처했을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률적으로 좀 조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신고 어디다?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기관, 경찰. 네, 그리고 네. 여성단체가 도움을 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강간죄라는 게 변호사들도 사실 힘들고 판사도 힘들고 검사도 힘들고 왜냐하면 방 안에 예. 두 사람이 있는데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 두 사람의 사실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술을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미묘하게 변하지 않나 누구 말이 더 말이 되나 신빙성 이걸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하기도 어렵고 변호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당시의 상황 시작하기 전 문제 그리고 이제 사후 정황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리고 바로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잘 생활을 하고 한 몇 개월 지나다가 갑자기 저 남자애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네. 하고 신고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 이거 나는 분명히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네. 약간의 유형력이 동반돼서 억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신고하시는 게 맞죠. 네. 그 부분을 또 제가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을 판례로 뒷받침합니다. 그냥 서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76년도에 좀 오래된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리딩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게 방송으로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용어들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순화해 주십시오. 나오니까 이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뭐 이런 성관계, 강제추행이 뭐 이런 그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는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행되는 게 보통이다. 예. 그러니까 이때 피해자 이외에는 어떤 물적 증거나 직접적인 목격 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건 맞다. 네. 그러니까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이 피해 전말에 대해서 하는 증언을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재반 증거를 종합해서 예. 그래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애매모호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례를 쭉 한 판례 한 몇십 개들 이렇게 쭉 봐서 보면 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뭐 혹자들은 이제 얘기하는데 뭐 반항하지 않았으면은 무죄 받는 게 말이 되냐. 가해자가. 예. 근데 그건 상당히 좀 과장된 거고요. 제일 중요하게 지금 법원에서 보고 있는 거는 범행 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예. 뭐 예를 들어 뭐 절도도 그렇고 뭐 강도도 그렇고 이런 신체적인 물리력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예. 피해자가 그 끔찍한 순간을 기억하기 싫기 때문에 빨리 현장을 이탈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네. 그 가해자와 함께 그러니까 무죄가 났던 사건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2시간 이상 더 오래 있었다던가. 아하. 예, 뭐 아니면 그 이후에 바로 뭐 라면을 끓여줬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일반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면은 예. 현장을 빨리 떠나는 것이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떠나서 묵히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증거를 보존해야 되니까 네. 그 얼마 전에 그 신안 그 예, 이제 섬 거기 그 집단 성폭행 사건 그때 그 선생님께서 피해자분께서 하셨던 게 정말 그 당하신 건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행동이었죠. 증거를 수집을 하고 절대 뭐 씻거나 하지 마시고. 예. 그 이런 우려를 하는 남성분도 봤어요. 무고를 당할까봐. 그렇죠. 뭐 아까 우리 백성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내 연애를 했는데 남성이 네. 뭐 상사예요. 또 여성은 이제 그보다는 직급이 좀 아래에 있고 네. 그러다 이제 둘이 잘 연애하다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심지어 간통하다가 걸리면 그 간통한 상대방이 날 성폭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무고는 굉장히 많은데, 예. 근데 저는 보통 보면 이게 무고가 밝혀진 거 요즘에 이 소위 말하는 뭐 카카오톡인 이런 서로 내용 있죠.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보면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강제적이거나 억압된 상황이었으면 좋은 말이 쉽게 서로 안 나가잖아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네. 그게 많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시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둘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그 회사면 예를 들어서 회사 내 목격자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죠. 근데 다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이게 성관계 성폭행이라는 게 둘만 있을 때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제 무고로 정말 자기는 성폭행한 적이 없는데 처벌을 받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잘 정리를 해줘야죠. 예, 이 정황을 갖고 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뭐 무고도 없어야 하고요. 성폭행 가해도 없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법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548번 쓰시는 분, 딸 가진 아빠로서 요즘 직장 내 성폭력 사례를 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진짜 이 세상 딸 가진 아빠들은 미투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서진영님, 삼변과 용비 어떤 예능보다도 재밌는 그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우리 세 분께 너무 쫄아 있습니다. 지금. 워낙 제가 배우는 자세로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이제 무고에 해당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네. 검찰에 소환되지요. 예. 네. 자, MB가 드디어 이제 검찰에 그렇습니다. 불려가는데. 드디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뭐 MB 측도 대비하고 있었죠? 그렇죠. 어차피 소환이야 뭐 언제냐가 중요했던 거지. 예. 이제 언젠간 뭐 3월 중순 전에는 대략 소환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고 다만 요즘에 자꾸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사가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지도 못했던 삼성에서 소송비도 내줬어? 그러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팔송회전 이건 또 뭐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야 어쨌건 전직 대통령이니까 소환을 여러 번은 못하니 준비를 다 마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불러서 더는 안 부를 것이다. 검찰이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사를 웬만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병 확보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할 거예요. 이제 신병 확보를 하면 구속영장 청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라고 될까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타이틀을 지으면 이건 거의 100%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아주 일례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방조범이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근데 방조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구속 안 하는 경우 봤나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혐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뇌물이라고 지금 일단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게 100억 원대가 되죠. 처음에 그냥 특수활동비로 시작했다가 삼성 또 그 소송비 대납 것도 60억까지 올라갔고 거기다가 지금 또 나온 이팔성 회장부터 한 20억 5천만 원 있죠. 또 오늘 보니까 뉴욕제가 또 그 ABC 상사 그 사장 또 뇌물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죠. 뭐 계속 나와요. 그 빵집까지 나오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뭐 뇌물의 액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바라보는 액수까지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는데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건 전직 대통령 지금 구치소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근데 전직 대통령 2명을 다 한꺼번에 보내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설계가 있잖아요. 있죠. 그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제외한다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장 청구할 거로 보세요? 글쎄요. 정무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법적 판단으로 하면은 영장 청구 맞죠. 100억인데 뇌물 혐의가. 검찰이 뭐하러 정무적 판단까지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제 구속 수사론과 불구속 수사론, 그다음에 야당 말고 이제 여당 쪽의 정치권의 기류도 불구속 수사론, 구속 수사론 좀 양분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는 없는 것 같고 뭐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증거는 다 있는데요, 뭐. 근데 문제는 범죄 우려하는 분도 있어요. 혹시 뭐 동남아나 중동으로 가시는 거 아니까? 충분히 걸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만 보면 뇌물이 지금 혐의가 100억이잖아요. 다른 건 다 떠나잖아요. 혐의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기류로 봤을 때 이걸 자백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 변호인들의 기류를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일단 아니다 우리는 부인이다라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그 부인이 있을 경우에 아마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방어권 얘기를 하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뇌물 100억의 증거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볼 거고 그러면 그 혐의만 보면 구속하는 게 맞죠. 당연히 구속해야죠. 근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2명을 동시에 이게 좀 껄쩍지근한데 뭐 요런 판단들. 그게 이제 그 판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지 죄만 깔끔하게 보면 그러면 그건 구속사유예요.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이 사실은 신기가 있는 분입니다. 이 구속 전망은
대부분 맞췄어요. 예. 김태현 변호사님이 한 3숲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두 분에게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돗자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영장을 치면 저는 100% 나올 거로 봐요. 아,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하면은 저는 100% 나온다고 보는데 검찰이 청구하느냐 하느냐 마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이거 검찰이 칼 쥐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하면 나오는 거고요. 안 하면 그냥 이제 그 말 그대로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랑 저랑 거의 유사하게 했던 것처럼 예.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럼 비난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영장 청구 최종 결재 최윗선 윤석열 지검장입니까? 총장이죠. 아 검찰총장. 아 문무일 검찰총장. 아 총장. 자 그러면은 검찰이 청구할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예측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왜냐면 9시 반 수요일 9시 반 소환이니까 예. 저희가 아마 이 토크 한변식 할 때 뭐 항상 조사를- 커피 마시고 조사 시작할 때거든요. 예. 아 당장 내일 소환된다면. 좀 보시죠. 아 이거 여기서 너무 또 발을 몸살이시네. 한번 살짝 빼네. 예. 자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 그러면 당연히 뭐 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는 거죠. 아. 이거는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예. 도주 우려, 예. 증거인멸의 우려도 뭐 일단 공범이 있고 하니까 증거의 우려도 없다 할 수 없는데 도주 우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뇌물만 놓고 보면 예. 우리 양형 기준상 5억 원 이상일 때 최하가 7년이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중형이 선고될 것 같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아. 예, 영장 패키지로 발부 가죠. 원래 기준이에요. 패키지로. 예. 그러니까 그 당의 피의자가 진짜 그야말로 뭐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이 확실해서 뭐 이거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 그거인 거고 일단 첫 번째 기준은 그겁니다. 형이 얼마나 선고될 거냐. 실형 선고 예상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영장 발부 기준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도주 우려는 있어요. 최소한.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 뭐 건데 이게 저는 정무적인 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국민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 근데 오히려 저는 박근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게 더 욕을 먹을 가능성이 크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을 때 욕을 먹을 가능성이 크냐 했을 때 박근혜 피고인 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네. 뭐 굳이 이번에 몸을 살릴 필요가 있을까? 아, 저는 도주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워낙 이 그 차명 서유가 많아가지고 예. 많죠. 차명 서유가 많아서. 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 기사를 보니까 돈이 없어서 변호인단을 못 구한다. 근데 어제 정두원 전 의원 나와서는 네. 아이 그거는 거짓말이다. 아니까요.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게 퇴근 그 전 얘기 의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주기로 한 사람이 아직 확답을 안 했다. 그래서 못 구하고 있다. 야 예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앞에 게 그거잖아요. 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었어. 전해주기로 한 분의 돈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MB 소환을 앞두고 이상득 전 의원이 네, 오늘 오늘. 소환된 모양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지게 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은 지금 조금 전에 김 변호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모든 증거를 다 들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지금 MB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전에 과거에 2008년 특검 때 다 부인했던 사람 지금 다 인정하죠. 네.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아 이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인정해야지가 아니고 아 이거 명백한 객관적 물증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계속 모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MB 끈 떨어져서가 아니 끈 떨어졌다고 막 저 사람 이제 끈 떨어졌으니까 하자가 아니라 예. 아니 본인도 처벌받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도 지금 다 기소되고 구속되고 하잖아요. 예. 그 윗선을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최윗선으로 몰릴 수 쉽게 있다. 말하면 덤탱이 쓸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적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게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네.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난 이후부터 확 변하고 생각지도 않은 이런 지금 뭐 아까 말한 소송비 대납이니 네. 뭐 뉴욕제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빵집 같은 게 이렇게 예. 나오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때문에 인정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배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하는 그런 부분들은 네.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삼성 뇌물죄 같은 거야. 먼저 돈 흐름 자체가 이제 다스에서 에이킹 건프로 왔다 갔다 한 거는 그렇다 치고 실질적으로 현물의 이 돈가방이 움직이는 것들의 물리적인 종착지는 이상득 전 의원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원금 같은 것도 이상득 전 의원 갖다 줬다라는 게 이제 전달했다라는 게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이고 그다음에 저 이팔성 메모에서는 22억도 SD 8억 이상주 10억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SD 8억
이상득 전 의원 줬다는 거예요. 이상주 14억도 본인이 가방을 받아서 이상득 전 의원이 전달해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 종착지는 현금으로 온 건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거죠. 이씨 일가는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형이냐 정직 대통령이냐. 예? 검찰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명박 캠프의 좌장은 이상득 전 의원이고 물리적으로는 이상득 전 의원이 받았지만 그게 이상득 전 의원을 꿀꺽한 게 아니라 MB랑 쉐어했다. 초선은 MB와 어떤 허락을 받아서 공모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걸 거예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처럼. 근데 그 관계보다 좀 더 돈독하겠죠. 형제고 또 네. 그냥 형도 아니고 완전 파워 있는 정치인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반응은 나 안 받았는데? 나 돈 안 받았어. 나 몰라. 그 돈 나한테 안 와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상득 전 의원한테 어이 당신이 그럼 꿀꺽한 거야? 당신이 다 들어가시려고? 어떡하려고? 예. 동생한테 쉐어 안 했으면 이걸 묻겠죠. 그래서 아마 이상득 전 의원을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대략 MB 이제 소환 일주일 남겨놓고 검찰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이제 특종을 하나 또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없어요. 저희와 2부 3부 사이에 광고 나갈 때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좀 예. 듣다가 갑자기 시작이 됐죠. 예, 그래요. 그 요즘에 그 식용 종이 사업에 또 일가견.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저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이 생각보다 좀 늦어진 거죠.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거예요. 예. 한 3월 초 예상을 했는데 그 늦어진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팔성 비망록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방송용 하지만 얻어 걸린 겁니다. 오. 가봤더니 먹고 있네? 이건 뭐지? 그거 뺏었더니 뭘 뭐라? 드세요? 그러면 이제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근데 거기- 특종이라고 하는 게 그 비망록에 뭐가 적혀있냐? 그러니까 이팔성 비망록에 수많은 것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적혔다는 말씀을 뭐 하실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팔성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누구한테 뭐 얼마씩 주고 이런 것들 일이 좀 적혀 있었다는 건데, 예, 그것들을 뭐 그런 거죠. 뉴스가 될 만한 사람, 뉴스가 될 만한 사람한테 네. 줬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 사람 이름은 몰라요. 예, 근데 어떤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아요. 네. 어디 소속인지도 아시고. 뭐 어떤 직군들, 예. 뭐 어떤 직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벼락이 쳤을 때 막 예. 몸에 맞을 수 있는 어떤 뭘 달고 계신 분들. 뭐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팔성 전 회장이 여러 가지 힌트 이제 뭐 좋네요. 여기저기 좀 뭐 이게 좀 본인이 입장에서 후원하는 그런 내역들이 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예. 액수가 아주 다액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소액. 정치자금법이 다 공소시효가 이미 거기다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입건을 안 하는 건데, 네. 막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그 주저하고 있는 소환이 좀 늦어진 거고, 네. 또 하나는 네. 계속 네, 하십시오. 아마 지금 나오긴 다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애초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특종 들었던 그 이병모가 정리했던 문건들이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지금 김소남, 대주그룹, 이팔성 다 나온 대보그룹 입장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예, 예, 예. 거기 중에서 돈을 많이 주고 이름 있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좀 조사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어제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ABC 상사 아닙니까? 뉴욕 제과. 예, 예. 빵집, 대역 빵집. 액수 2억이에요. 예.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와 무슨 그룹 야 재벌 뭐 중견 그룹이 아니라 뭐 빵집 2억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게 아마 뉴욕제가 무시하시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 맨날 거기서 놀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마- 그 뉴욕 쪽에서 뭐빵 먹고 그다음에 어디 한번 또 가고. 이거 그런 적 미투인가 이거는?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일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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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드러난 거는, 이 씹어먹으려다만 그런 비망록에 있는 이름들. 그 이름이 오른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근데 액수가 예. 뭐 많지 않으면 많지 않다고 여기저기 그게 받으면 모르지. 많지 않다고 그 검찰이 그냥 넘어갑니까? 예? 그 근데 공소시효 문제도 있어요. 정치자금법은. 그렇죠. 이 네. 10년 전. 공소시효는 이면은 대부분 이제 5년이니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정치자금법은 이미 네. 5년 다 지났잖아요. 이명박 정부 당시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다 지나면 구태여 검찰에서 그걸 까면 그건 또 뭐 정치보복이나 이렇게 프레임으로 그런 얘기가 가니까.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치보복 프레임에 굳이 지금 이런 전직 대통령과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힘들고 혼란스럽지 않게 쓸데없이 전선을 그 확대해봐야.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 시절에 그 정도 액수는 사실 진짜 기억 못 할 거예요. 이거 얼마인지 이렇게 다 아시네요. 한두 군데에서 받았으면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하도 많은 데서 받으셨을 테니까 네. 기억하겠습니까? 누군지 몰라요. 저는. 아니 누군지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예. 어?
아닌데? 아닌가요? 네, 아닌데. 아. 김원마께서 계속 무고를. 용기 위험합니다. 근데 약간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고소장에 지금 표현된 죄명이 좀 걱정스러워요. 아. 예, 그러니까 아까 백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성관계가 있었던 부분은 위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계도 있었고 위력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위계를 처음에 그러니까 그 위계는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속였다는 거거든요. 예. 속인 걸 먼저 드러냈다는 게 그게 우선순위라는 그게 게 뭘 속였다는 거죠, 그게? 그건 알 수 없죠. 아직. 그건 알수 알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김진 씨가 이게- 얘기한 거에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터뷰 내용으로서는 더 정확한 거는 위력인 것 맞아요. 같은데 왜 저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위계를 전면에 내세웠을까라는 게 상당히 좀 석연치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 수사 기관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음. 이거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예. 뭐 대선 주자입니다. 참 유력한 대선 주자니까 네. 유망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언론이 모든 관심을 가져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건데 예. 이게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아마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당시에 있었던 대화들, 대화 구성, 안정 뭐라고 말았다, 김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예. 이게 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이제 성범죄 만약에 형사 사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성범죄 사건들 기록 보잖아요. 네. 이건 그냥 포르노입니다. 아. 왜냐하면 예. 당시에 어떻게 성관계를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합의돼서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아니면 강제로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방금 자세히 말씀드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가 어떤 형태의 어떤 관계를 맺은지까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기 2차 피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게 뭐 높겠네요. 공개되는 그게 건 언론에 아니니까. 노출돼 버리면 언론 이제 노출되지 아니, 않죠. 그래도 그거 예. 다시 거론되고.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예. 피해자 말만 듣고 또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 당시였었던 과정, 관계 당시 문제, 네. 관계 후의 어떤 사후 정황들 예.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저도 짐작은 할 수는 없으나 이게 저 안희정 지사가 빡 때리고 했던 폭행 이거면 깔끔한데 깔끔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금 지난한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하나 변수는 있어요. 네. 이게 김지은 씨가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단언 냈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예. 있다예요. 그건 예.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피해자도 지금 뭐 미투에 동참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유형이 비슷하면 그러면 입증이 훨씬 쉬워지죠. 아.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피해자가 두 명이면 네. 이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나와도 이제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판례로 하나 제가 뒷받침을 해드리자면 예. 역시 2017년도 10월 달에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경우에 이런 범죄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성폭행에 관한 판례인데 네. 유형력을 그러니까 폭행을 한 거죠. 폭행을 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 네. 그리고 그 행위 당시하고 이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걸 그대로 판례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3변 시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이정열 전 판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이 위격에 의한 성폭행 이게 말이죠. 기소조차 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죠. 아까 조금 전에 이정열 판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양형 기준조차 없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폭행 협박은 심플해요. 이게 위력인지 아니면 상사하고 그하고 좋은 감정이었는지 예. 그 중간에 이제 폭행이나 협박이 빠지니까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일단 지금 뭐 김지은 씨의 얘기 우리 인터뷰 내용을 쭉 들어보면 김지은 씨는 위력으로 느꼈다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라는 피해자도 동일하게 진술을 한다면 그러면 기소될 가능성은 많은데 예. 근데 기소하고 유죄하고는 다르잖아요. 아,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법정 가서 무죄 판결 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 둘 간의 얘기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뭐 텔레그램 이런 것도 막 공개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에서도 어쨌건 김지은 씨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좀 빠져 있고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네. 그 성관계 전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지금은 뭐 부적절한 성관계라는 부분은 뭐 명확하죠. 그거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안정기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만약에 이 간통죄가 살아 있었다면은 처벌 대상이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혼을 전제로 해서 이제 부인이 이혼송을 제기하고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제 그건 이제 좀 별개 문제고 그건 이제 좀 친고죄입니까? 그건 당연히 친고죄죠. 예. 간통죄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이제 그거는 폐지됐으니까 이제 예. 문화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부도덕의 문제로 가는 거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계에 의한 이 간음죄는 뭐 일단 인정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이거는 법정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거죠. 일단 업무상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양형 기준조차 없을 정도로 이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실제 그런 상황이라면 뭐 뇌물의 액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바라보는 액수까지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는데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건 전직 대통령 지금 교도소 있잖아요. 구치소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근데 전직 대통령 2명을 다 한꺼번에 보내는 게 정치로 부담이 된다라는 설계가 그런 있잖아요. 있어요. 아니, 있죠. 그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제외한다면 예.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영장 청구할 거로 보세요? 글쎄요. 정무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법적 판단으로 하면은 영장칭이 맞죠. 아니, 100억인데 뇌물 혐의가. 검찰이 뭐하러 정무적 판단까지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제 구속 수사론과 불구속 수사론 예. 그다음에 야당 말고 이제 여당 쪽의 정치권의 기류도 불구속 수사론, 구속 수사론 좀 양분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네. 정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증거인멸에 우려 도주 우려는 없는 것 같고 뭐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증거는 다 있는데요, 뭐. 네. 근데 문제는 범죄 아니, 혐의가 이제 우려하는 분도 있어요. 혹시 뭐 동남아나 중동으로 가시는 거 아니까? 친구금지 걸어야 출국금지 되니까. 걸어야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만 보면 뇌물이 지금 혐의가 100억이잖아요. 다른 건 다 떠나잖아요. 혐의가.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기류로 봤을 때 이걸 자백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 변호인들의 기류를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일단 아니다 우리는 부인이다라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그 부인이 있을 경우 아마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방어권 얘기를 하겠죠.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뇌물 100억의 증거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볼 거고 네. 그러면 그 혐의는 뭐 구속하는 게 맞죠. 당연히 구속해야죠. 근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두 명을 동시에 이게 좀 껄쩍지근한데 뭐 요런 판단들. 네. 그게 이제 그 판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지 죄만 깔끔하게 보면 네. 그러면 그건 구속사유예요.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이 사실은 신기가 있는 분입니다. 이 구속 전망은 대부분 맞췄어요. 예. 김태현 변호사님이 한 세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두 분에게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돗자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영장을 치면 저는 100% 나올 거로 봐요.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하면은 저는 100% 나온다고 보는데 검찰이 청구하느냐 하느냐 마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이거 검찰이 칼 쥐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하면 나오는 거고요. 안 하면 그냥 이제 그 말 그대로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랑 저랑 거의 유사하게 했던 것처럼 예.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럼 비난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영장 청구 최종 결재 최위선 윤석열 지검장입니까? 총장이죠.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총장. 자, 그러면은 검찰이 청구할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예측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왜냐면 9시 반 수요일 9시 반 소환이니까 예. 저희가 아마 이 토크 한변시대 할 때 뭐 한참 조사를 커피 마시고 조사 시작할 때거든요. 예. 당장 내일 소환된다면. 좀 보시죠. 여기서 너무 또 발을 사기시네. 한번 살짝 빼네. 예. 자,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 그러면 당연히 뭐 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는 거죠. 아. 이거는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예. 도주 우려, 예. 증거인멸의 우려도 뭐 일단 공범이 있고 하니까 증거의 우려도 없다 할 수 없는데 도주 우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뇌물만 놓고 보면 예. 우리 양형 기준상 5억 원 이상일 때 최하가 7년이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중형이 선고될 것 같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영장 패키지로 가죠. 원래 수준이에요. 패키지로. 예. 그러니까 그 당의 피의자가 진짜 그야말로 뭐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이 확실해서 뭐 이거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 그거인 거고 일단 첫 번째 기준은 그겁니다. 형이 얼마나 선고될 거냐. 실형 선고 예상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영장 발부 기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주 우려는 있어요. 최소한.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 뭐 건데 이게
저는 정무적인 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국민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오히려 저는 박근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게 더 욕을 먹을 가능성이 크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을 때 욕을 먹을 가능성이 크냐 했을 때 박근혜 피고인 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네. 뭐 굳이 이번에 몸을 살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도주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워낙 이 그 차명 서유가 많아가지고 예. 많죠. 차명 서유가 많아서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 기사를 보니까 돈이 없어서 변호인단을 못 구한다. 근데 어제 정두원 전 의원 나와서는 네. 그거는 거짓말이다. 아니까요.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게 전 그 얘기 의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주기로 한 사람이 아직 확답을 안 했다. 그래서 못 구하고 있다. 야 예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앞에 게 그거잖아요. 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전해주기로 한 분의 돈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MB 소환을 앞두고 이상득 전 의원이 네, 오늘 오늘. 소환된 모양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지게 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은 지금 조금 전에 김 변호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모든 증거를 다 들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지금 MB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전에 과거에 2008년 특검 때 다 부인했던 사람 지금 다 인정하죠. 네.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인정해야지가 아니고 이거 명백한 객관적 사례는 많은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오는 사례는 많은데 기소되는 건수가 적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예 수사기관에 오는 사례조차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하고도 완전히 맞아요. 맥이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드러내자니 일단 드러내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드러낸 이후에도 본인이 어떤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결국 자기의 업무상 지위 상급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의 생계를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오히려 세상이 드러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도 드러낼 정도면은 뭐 보통 용기를 낸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미투 운동이 되게 중요하고 확산되고 우리가 많이 같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통계상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이 업무상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 자체가 그렇게 처벌 사례가 없었다는 그게 이걸 반증하는 거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을 쭉 보면 대부분 사례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명인들은 뭐 유죄건 무죄건 간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이 피해자들이 해볼 만한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일반 직장 내 보세요. 일반 직장 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사람이 그런 위세 때문에 본인은 느끼기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문제 제기를 해도 일단 기소가 잘 안 돼. 기소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 여성이 안에서 꽃뱀으로 몰려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수사를 했다 기소가 돼요. 뭐 벌금 좀 나오고 뭐 정말 극단적으로 집행유예 나오면 또 돌아오면 또 역시 2차 피해를 여성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인들의 대상으로 한 미투 운동은 활발하지만 실제로 요즘에 더 큰 문제는 실제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외부적으로 유출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대중도 그렇고 언론도 관심이 많잖아요. 대학에서 저런 일이 교수가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많은데 일반 직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기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건 기사에도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지.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비공개로 뭐 신고를 하고 조사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든다는데 진짜 미투 운동의 정신을 정확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밝히지도 못하는 이 지금 직장 내에서 있는 만연한 성희롱이나 성범죄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지금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제가 알기로 여성분들께서 많이 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게 성희롱 문제거든요. 근데 성희롱이 참 놀랍지만 우리나라 법률상 처벌 법규가 없어요. 예, 민사상 손해배상은 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없어요. 인정받기 그러니까 쉽지 않죠. 얼마 안 되죠, 인정은 둘째치고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각지대인 거죠. 지금 하나 이제 법이 있다면은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 법규가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예. 근데 그 외에는 처벌 법규가 없습니다. 법제도가
보완이 돼야 한다. 이 네, 말씀인데.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도 계시고 또 남성이지만은 또 약자의 위치에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자, 이 어디선가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 피해 상황에 처했을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률적으로 좀 조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신고 어디다?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기관, 경찰. 네, 그리고 네. 여성단체가 도움을 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강간죄라는 게 변호사들도 사실 힘들고 아, 판사도 힘들고 검사도 힘들고 왜냐하면 방 안에 예, 두 사람이 있는데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 두 사람의 다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술을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미묘하게 변하지 않나 누구 말이 더 말이 되나 신빙성 이걸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하기도 어렵고 변호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당시의 상황 음, 시작하기 전 문제 그리고 이제 사후 정황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리고 바로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잘 생활을 하고 한 몇 개월 지나다가 갑자기 저 남자애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네. 하고 신고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 이거 나는 분명히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네, 약간의 유형력이 동반돼서 억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신고하시는 게 맞죠. 네. 그 부분을 또 제가 김태면 변호사님 말씀을 판례로 뒷받침해요. 그냥 서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76년도에 좀 오래된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리딩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게 방송으로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용어들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순화해 이게 주십시오. 나오니까 이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뭐 이런 성관계. 예, 강제추행이 뭐 이런 그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는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행되는 게 보통이다. 예. 그러니까 이때 피해자 이외에는 어떤 물적 증거나 직접적인 목격 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건 맞다. 네. 그러니까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이 피해 전말에 대해서 하는 증언을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재반 증거를 종합해서 예. 그래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애매모호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사례를 쭉 한 판례 한 몇십 개들 이렇게 쭉 봐서 보면 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뭐 혹자들은 이제 얘기하는데 뭐 반항하지 않았으면은 무죄 받는 게 말이 되냐. 가해자가. 예. 근데 그건 상당히 좀 과장된 거고요. 제일 중요하게 지금 법원에서 보고 있는 거는 범행 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냐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예. 뭐 예를 들어 뭐 절도도 그렇고 뭐 강도도 그렇고 이런 신체적인 물리력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예. 피해자가 그 끔찍한 순간을 기억하기 싫기 때문에 빨리 현장을 이탈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네. 그 가해자와 함께 그러니까 무죄가 났던 사건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2시간 이상 더 오래 있었다던가. 아하. 예, 뭐 아니면 그 이후에 바로 뭐 라면을 끓여줬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일반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면은 예. 현장을 빨리 떠나는 것이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떠나서 묵히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증거를 보존해야 되니까 네. 그 얼마 전에 그 신안 그 예, 이제 섬 거기 그 집단 성폭행 사건 그때 그 선생님께서 피해자분께서 하셨던 게 정말 그 당하신 건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행동이었죠. 증거를 수집을 하고. 예, 절대 예, 예. 뭐 씻거나 하지 마시고. 예, 예. 그 이런 우려를 하는 남성분도 봤어요. 무고를 당할까봐. 그렇죠. 뭐 아까 우리 백성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내 연애를 했는데 남성이 네. 뭐 상사예요. 또 여성은 이제 그보다는 직급이 좀 아래에 있고 네. 그러다 이제 둘이 잘 연애하다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심지어 간통하다가 걸리면 그 간통한 상대방이 날 성폭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무고는 굉장히 많은데, 예. 근데 저는 보통 보면 이게 무고가 밝혀진 거 요즘에 이 소위 말하는 뭐 카카오톡인 이런 서로 내용 있죠.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보면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강제적이거나 억압된 상황이었으면 좋은 말이 쉽게 서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네. 그게 많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시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둘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그 회사면 예를 들어서 회사 내 목격자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죠. 근데 다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이게 성관계 성폭행이라는 게 둘만 있을 때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제 무고로 정말 자기는 성폭행한 적이 없는데 처벌을 받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잘 정리를 해줘야죠. 예, 이 정황을 갖고 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뭐 무고도 없어야 하고요. 성폭행 가해도 없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법정이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548번 쓰시는 분, 딸 가진 아빠로서 요즘 직장 내 성폭력 사례를 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진짜 이 세상 딸 가진 아빠들은 미투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서진영님, 삼변과 용비 어떤 예능보다도 재밌는 그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우리 세 분께 너무 쫄아 있습니다. 지금. 워낙 제가 배우는 자세로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이제 무고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네. 검찰에 소환되지요. 예. 네. 자, MB가 드디어 이제 검찰에 그렇습니다. 불려가는데. 드디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뭐 MB 측도 대비하고 있었죠? 그렇죠. 어차피 소환이야 뭐 언제냐가 중요했던 거지. 예. 이제 언젠간 뭐 3월 중순 전에는 대략 소환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고 다만 요즘에 자꾸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사가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지도 못했던 삼성에서 소송비도 내줬어? 그러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팔송 회장 이건 또 뭐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야 어쨌건 전직 대통령이니까 소환을 여러 번은 못하니 준비를 다 마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불러서 더는 안 부를 것이다. 검찰이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사를 웬만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병 확보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할 거예요. 이제 신병 확보를 하면 구속영장 청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라고 될까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타이틀을 제하면 이건 거의 100%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아주 일례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방조범이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근데 방조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구속 안 하는 경우 봤나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혐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뇌물이라고 지금 일단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게 100억 원대가 되죠. 처음에 그냥 특수활동비로 시작했다가 삼성 또 그 소송비 대납 것도 60억까지 올라갔고 거기다가 지금 또 나온 이팔성 회장도 한 20억 5천만 원 있죠. 또 오늘 보니까 뉴욕제가 또 그 ABC 상사 그 사장 또 뇌물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죠. 뭐 계속 나와요. 그 빵집까지 나오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근데 비서실에겐 잘못됐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다음엔 없어요. 그러니까 안지사 얘기는 그래 내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부적절하게 이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걸 했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비서실 의미가 틀렸다는 게 뭔지 아직은 정확하게 추론되지 않는데 안지사가 그 부분을 만약에 시인을 한다면 그건 자백이 되니까 자백이 되면은 뭐 이거 수사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안지사가 만약에 이제 소환이 돼서 이제 그 강제성 부분이나 업무상 위력 부분을 부인하면 그러면 또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안 지사의 입장을 법률적 의미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냥 도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문구 자체가 일단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는 얘기는 정치인들이 무슨 일이든 생길 일단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지사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멘트 비서실 통해 나갔던 멘트 합의한 건데 하긴 했는데 합의한 거야 이거. 이게 사실은 모든 성범죄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는 멘트가 이거거든요. 하긴 했는데요. 강제는 아닙니다. 합의했으면 이거. 이게 모든 사람이 검사 앞에는 판사 앞에는 변호사 앞에 한 얘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반응이 나왔고 비서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워낙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가 최고위원회에서 안 좋은 이거 말이 되냐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 일단 정치적인 책임 문제만 인정하면서 위기를 좀 벗어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 법정에서 내가 자백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예면에 흐르는 뉘앙스는. 그래서 아마 이게 수사가 시작이 되면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다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안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 두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구에 보면 마지막에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썼거든요. 중단은 재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예. 만약에 예. 안전시의 입장 생각입니다. 예. 내가 지금 이걸 법적으로 다 자백했다. 제가 위력에 의한 간임 어떻게 되죠? 구속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인간으로나 정치인으로나. 예. 근데 안전시자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뭐 무혐의를 받거나 예. 법정에서 무죄가 되면 내가 불륜을 저질렀을지언정 성범죄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혹시 나중에 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정치활동 중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네. 아마 경찰에서부터 상당 부분 저는 아마 무혐의를 저는 다툴 것으로 봅니다. 아마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안희정 전 지사의 전략, 법정 전략, 뭐 예단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지금의 어떤 어제 입장문 발표라든지 그 전날 도청 비서실에서 나왔던 그런 입장문들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돌파할 것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보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 뭐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안희정 지사도 연락 다 끊고 그 SNS에 하나 딱 올려놓고 예. 다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예. 글을 올렸는데 근데 법정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내 도지사직 그거 이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좀 억압해서 아까 자유의사라는 표를 썼는데 예. 그런 것까지 억압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적절하지만 다소 오해 소진이 있어도 좋은 감정을 갖고 서로 관계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책임은 좀 별개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일단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많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사람들이 혼동하지 네, 않습니까? 혼란스럽죠. 그래서 얘는 무죄 받으면은 도덕적 책임까지 그냥 퉁으로. 근데 이제 안희정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예. 그 와이프와의 그 굉장히 뭐 절절한 사랑, 예. 그다음에 무슨 뭐 그때 안깨비 뭐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 이렇게 목도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깨비 패러디하는 그런 사진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쨌건 부인이 하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저는 재개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생각이 네. 좀 많이 듭니다.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뭐 범죄가 성범죄가 처벌이 흔치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조차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법에서 정한 형량만 가지고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또 형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5년 이하의 징역, 뭐 2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벌금은 없습니까? 벌금이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뭐 벌금도 있는데다 그래서 아까 당장 이제 만약에 그 범행을 부인하고 나서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자료가 증명이 충분하다면 구속을 면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 과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좀 회의적입니다. 심지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야 뭐 사실 그거는 이제 형량이 얼마가 나오냐는 그런 어떤 정상관계를 보고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예. 유죄냐 무죄냐는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실제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쉽지 않아서 뭐 진짜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도지사로서의 지위, 뭐 나중에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이용해서 억압해서 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못한다면, 예. 입증을 못한다면 그건 무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이제 처벌이 돼도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그